급하게 오늘 행사가 바쁘신데도 여러 곳에 행사가 있으신데도 안동시장님께서 여기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동시장님께서 우리 이원영 정신문화 대성사업회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우리 안동교회에 또 다니시고 그래서 이 모임이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잠깐 듣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우리는 오늘 이원영 목사님의 송관 뜻을 기리고 그 정신을 개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동은 세계 속의 한국 속의 한국으로 잘 알려진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로서 선비정신의 본향입니다. 선비정신은 나라가 어려울 때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가 평온할 때는 후왕을 양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정신입니다. 이원영 목사님은 선비정신을 몸소 실천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드셨습니다. 정말 역사의 규모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원영 목사님의 이러한 정신을 널리 개성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주된 임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동시에서는 이원영 목사님의 생각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은 하천구역에서 해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는 지금 현재 하천구역에서 해제가 되었고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지금 현재 그 생각에 소르지 않은 수자원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문화재로 신청을 해야 하든지 아니면 안동시에 매각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미온적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수자원공사가 도시정문화재로 지정을 받든지 그것이 어려우면 안동시에 매각을 하든지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진도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도시정문화재가 되면 안동시가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첫 출발은 되었지만 아직도 가야 될 길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포럼을 통해서 우리 이원영 목사님의 뜻을 개성 발전시킨다면 그 또한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안동시는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서 하루빨리 이원영 생가가 우리 시민들에게 또는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전승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이원영 목사님 생가에 대해서 너무 소상히 알고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 이원영 목사님 생가가 수자원공사 땅이었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동시와 여러 관계기관들이 협력을 해서 지금 채택을 받아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그 땅을 결국에는 문화재로 살아있는 그 건물을 문화재로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포럼 이후에 우리 시장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또 시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다면 우리가 안동시의 참으로 관광 자원뿐만 아니라 안동시의 큰 유산 자원을 하나 더 보유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번 더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님 너무 우리 이원영 목사님 생각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알고 계셔서 제가 더 이상 뭐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네,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임희국 교수님 나오셔서 이원영 목사님의 성경관에 관련하여 자연재해와 인간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강사 목사님들은요, 교수님들은 마이크를 좀 이렇게 가까이 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임희국입니다. 조금 전에 인사하신 우리 박경환 박사님의 말씀이 제 생각에 너무 중요하고 또 소중한 말씀이셔서 제가 되풀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박경환 박사님 말씀에 기독교도 국학으로 이제는 간주하고 포함시키겠습니다. 이건 너무 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신문화의 수도 하면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안동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신문화를 책임 맡고 있는 기관이 박경환 박사님이 일하시는 국학진흥원인데요. 국학진흥원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지역의 정신문화는 다 유교 혹은 성리학이다. 그렇게 하고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또 연구를 해오셨는데 이원영 목사님의 유품 자료가 국학진흥원에 기탁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기독교도 국학으로 우리가 간주하고 거기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원영 목사님은 단지 교회의 목사님이셨다. 또 독립운동가셨다. 역사적으로 중요합니다. 그거를 훨씬 포함하고 뛰어넘어서 적어도 이 지역의 정신문화에 굉장히 중요한 분, 그것도 성리학에서 기독교, 단지 종교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의 변혁을 이루신 굉장히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박 박사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윤재현 목사님께서 되도록 짧게 하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15분 내로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신 대로 이번 봄에 3월 말부터 의성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청송, 영덕까지 엄청난 산불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연재해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 자연재해와 이원영 목사님의 정신문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것을 성경을 중심으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드리면요. 자연재해와 문명의 위기 2025년 의성 산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있으신 분들, 보시는 분들은 화면 보시고 너무 멀리 계신 분들은 이 자료집 10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서울 면적의 80%에 해당되는 산림을 태워버렸습니다. 의성에서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진화됐는데요. 산불이 남긴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이 화면에는 좀 분명합니다. 이 자료집은 좀 흑백만 나와서 좀 희미한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지구 관측 위성으로 촬영을 했는데요. 동서로 80km 이상 걸쳐서 불에 탄 지역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지도입니다. 이번 산불은 3월 22일 경북 의성군 세 곳에서 동시자발적으로 발생했고 강한 바람을 타고 그 다음날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여러 지역으로 급속히 퍼져갔습니다. 강한 서풍 바람을 타고 동쪽으로 삽시간 확산되면서 내륙에서 동해안으로 이르러 약 80km가 화마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다가 28일 비가 내려서 산불이 잡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진화를 하고 보니까 무려 48,000 헥타르의 산림이 불에 타고 그리고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 산불은 너무 끔찍하고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도 이와 흡사한 산불이 경북 울진에서 일어나고 삼척까지 갔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당시 울진 산불 불타는 소나무 숲이 불타는 사진인데요.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2022년 울진 삼척 산불의 또 다른 이름은 오늘 주제가 되는 기후위기입니다. 기후위기. 울진 산불이 당시에 사흘째 꺼지지 않고
번지는 가운데 울진 산불이 미치는 구역은 14,200헥타르 이상입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49배, 약 한 50배 있습니다. 유독 산불의 확산이 이번에, 그러니까 3년 전이죠, 울진에서 빠르게 확산한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지적됐습니다. 기후위기다. 녹색연합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백두대간 또 낙동 정맥에 적설량, 눈이 오는 양이 이번 겨울에 너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에 2022년도의 겨울에는 눈이 거의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울진군 북면을 비롯해서 금강 송면, 그리고 강원도 삼척, 원덕읍 가곡면에도 역시 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건조한 현상이 심화되면서 봄에 산불이 나니까 이것이 엄청나게 확산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눈이 왔을까? 1월, 2월 강수량이 6.1mm, 1973년 이후로 가장 적은 적설량이었습니다. 또 이야기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온도가 1.5도 상승하면 산불 기상지수는 8.6% 상승하고 온도가 2도 상승하면 13.5% 상승합니다. 이게 그 당시 산불의 역시 다른 모습입니다. 녹색연합은 국가적 재난이 된 산불 대응은 이제 기후위기 적응 차원의 대책으로 개선되고 산불 진화와 더불어서 예방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로 우리나라 산불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산불이 호주에서도 일어나고 미국에서도 일어났는데 이제는 이것이 외국 일이 아니고 바로 경북,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22년도 울진, 그리고 안동에서도 한번 또 났었죠. 그리고 올해 의성으로 시작돼서 영덕까지 번진 산불은 기후위기, 자연 재난이라는 그런 정리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난과 기후위기, 이것이 결국 무엇인가 하면 문명의 전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문명의 전환이라는 것은 산업화 시대를 생각하시게 되겠습니다. 꿀뚝 높이 세워서 물건 생산하는 그런 2차 산업화 시대. 산업화 시대로 우리 인류를 지배해온 문명은요, 한마디로 철기 문명입니다. 철기 문명 발전을 위해서 인류는 화석 연료, 석탄, 석유로 기초 에너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산업화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인류는 뭐 했냐? 생산되는 철근으로 집을 높이 짓습니다. 서울만 해도 123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동에 현대가 50층 사옥을 세 채나 지금 이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집을 높이 짓고 그 쇠붙이에다가 인간의 의지를 새겨 넣어서 20세기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철기 문명을 쌓아 올린 인류는 발전 이데올로기의 마술인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에 심취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주로 서울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동 사람들도 서울 하게 됐지 않습니까?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철기 문명의 지금 결국은 지구 환경을 오염시켰습니다. 또 자연 생태계를 파괴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우리 지구 온난화입니다. 남극,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TV에서 많이 보시죠? 만년설이 녹고 있습니다. 이번 봄에 스위스에도 만년설 빙하가 녹아서 마을 하나가 통째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바다의 해수면이 상승했습니다. 싱가포르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다운타운이 지금 바닷물 속에 잠기고 있습니다. 이제 철기 문명은 결국 뭐냐? 좀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죽음의 문명이고 죽임의 문명이라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재해와 기후위기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가? 어떻게 해서 이 기후위기에 왔는가? 바로 우리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다름이 아니고 먹고 사는 거죠. 경제제일주의. 또 온통 소비, 좋은 자동차, 좋은 아파트, 물신주의가 그것들이 생태계 파괴를 초래했습니다. 생태계 파괴는 곧 기후위기입니다. 그동안 우리 인간과 인류를 발전시켜온 과학과 기술은 자연을 하나의 실험 도구로 삼고 더 나아가서 하나의 정복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인간은 자연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오두막 산골 생각할 때 문전옥탑 시대에는 우리는 자연이 우리를 품고 우리 또한 자연을 품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땅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한 평에 얼마입니다. 제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자연을 팔고 사는 거래 대상으로 파악합니다. 우리 사람은 자연을 돈으로 환산하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뭐로 생각합니까? 땅을 팔아 돈 벌자.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것이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돈벌이 자원으로 땅을 생각했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산업화 시대 이래로 50년 동안 한국 산업화의 성장 모델에 푹 젖었습니다. 교회도 사회처럼 성장 제일주의 또 세속적으로 성공하고 번영을 기원하는 이게 뭐겠습니까? 기복신앙입니다. 물신주의, 배타적인 개교회 중심주의로 체질화됐습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교회를 지배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기본은 노회입니다. 경안노회, 영주노회. 노회 체제가 제대로 작동돼야 되는데 몇몇 대형 교회들이 너무 큰 힘을 발휘해서 교단 총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에서부터 교회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다름이 아니고 바로 산업화 시대로부터 시작된 성장제일주의입니다. 교회가 크면 힘이 셉니다. 그 힘으로 교권을 장악하는 것이 그것이 한국교회의 현재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체질 개선. 예를 들어서 그렇지요. 농사 짓는 농부가 화학 비료 농사를 지어오다가 이제 생산량의 한계를 부딪혔습니다. 고심 끝에 무엇을 합니까? 비료로 안 되겠구나. 이제는 토지를 바꿔야 되겠다 하지 않습니까? 객토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교회 체질이 근원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연이 무엇이냐? 사고 파는 그런 자원이 아니고 자연은 우리 신앙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본 말씀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소리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그런데요, 서양 기독교, 2000년 역사를 가진 서양 기독교는 하나님의 세상 창조와 관련해서 창세기 1장 28절을 잘못 이해해 왔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청지기,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창조하신 세계에 이루어지도록 그 정도 범위에서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 자연과 더불어 생명 공동체를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약 200년 전부터 근세시대 산업화 이래로
서양 교회는 이 본문을 인간 중심의 자유방임적 관점에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 자연이 하나님의 뜻이 배제된 자연인식, 하나님의 현존이 무시된 자연인식에서 자연은 과학기술의 실험 도구가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 투자와 투기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 자연은 정복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 모든 행위를 누가 했습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인간의 하나님의 뜻을 배제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조차 없이 마음껏 자연을 투기하고 정복했습니다. 여기에 드러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죄성이 되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파탄된 상황이 기후위기를 초래했습니다. 파탄의 원인은 인간이 자연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이해하지 못했고 인간은 그 세계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알지 못하고 인간 스스로가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제 마음대로 주무르고 인간이 자연을 한갖 실험 도구와 정복 대상으로 파괴했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기후위기, 자연재해, 재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이제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새롭게 읽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새기면서 기후위기, 자연재해에 대한 회개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여러 번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창조 질서 회복으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한국교회로 가겠습니다. 한국교회, 특별히 안동에서는 성경 기독교입니다. 성경. 한국교회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한국교회는 140년 전부터 그 시작부터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성경 기독교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1세대가 안동에서는 이원영 목사입니다. 이 안동 지역 제1세대 목사 이원영 목사는 30대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때부터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안동 성경학교인 인노절 기념 성경학교 1회 졸업생, 1945년 8.15 광복 직후에는 신사참배로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양성하는 경안 고등성경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몇 장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이원영 목사님 회갑 때 찍은 사진. 조금 전에 이종호 목사님 또 윤재현 목사님 말씀하신 이원영 목사님의 생가입니다. 지금 온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처음부터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서 권찬영 선교사가 사진 왼쪽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성경 1독 점서를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사진은 당시 인노절 기념 성경학교 제1회 졸업장이고요. 그 다음 사진은 이원영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으시고 1930년부터 사용하는 성경, 왼쪽 신약 성경입니다.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봤던지 너덜너덜하고 성경 여백에는 설교문을 대지로 간략간략하게 적어놨습니다. 이 설교가 제가 헤아려 보니까 무려 550개가 넘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사진은 경안 고등성경학교 사진입니다. 이제 좀 줄이겠습니다. 성경 기독교로서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안동교회가 찾아갈 새로운 길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산업화 시대 이래로 인류의 삶을 지배해온 철기 문명의 폐해, 한계성을 우리가 성찰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길과 이치를 이제 새롭게 깨우쳐야 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신앙인은 자연재해, 기후위기로 말미암아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의
위기 속에서 성경을 깊이 상고하고 또 생명신학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원영 목사 당대에는 도무지 기후위기가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원영 목사의 신앙 유산인 성경 기독교를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 생명신학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인간과 자연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깨닫는 자연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을 하나의 실험 도구로 삼고 정복 대상으로 삼았던 인간 중심, 이거야말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자연 이해를 이제는 버리고 이제부터는 인간과 인류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다스리라는 청지기로 위탁받았음을 깨달아 알고 인간이 피조세계인 자연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에서 내려오셨는데요. 굉장히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 사회적 가치 경영 연구원이신데요. 문화 쪽에서도 계속 일을 하시고 우리 허욱 교수님, 우리 과기대 교수님이시도 하고요. 우리 기후위기와 재생에너지 정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허욱입니다. 이 PPT 누가 좀 한번 좀 바꿔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원영 목사님 생각 안동댐 때문에 그 일종의 수몰지구로 그쪽에 하천지구로 지정이 되셨었는데 그게 이제 벗어났다니까 저도 굉장히 좀 다행스럽게 여겨지고요. 일제화에 있어서는 독립이 가장 그 시대에 의미 있고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시기에 이원영 목사님 그 생각을 복원하면서 그쪽에 환경과 연관된 기후와 연관된 의미와 내용이 담겨진다고 한다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경공사에서도 아니면 우리 안동시에서도 나섰는데 훨씬 더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넘어가요. 고맙습니다. 예. 저는 이제 기후 위기와 재생에너지 정책에 관련해서 요청을 받아서 말씀드립니다. 기후 위기라고 하는데 좀 전에 기후 변화로 분리가 되다가 이게 지금 변화 정도 수준을 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클라이시스라고 해서 기후 위기 상태, 지금 기후 재난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후 위기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작년에 자료인데요. 지금 세계 기상 기구라고 하는 WMO가 있고요. 유럽의 코페니쿠스 기후변화 연구소라는 데서 작년 11월 말에 측정을 좀 해봤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자료고 올 6월에 다시 재측정을 해봤더니 마찬가지 자료입니다. 작년이 역사상 가장 더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상 가장 더웠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열대가 44일이나 계속적으로 됐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동안 쭉 파리 협정이라고 전 세계 150국가가 모여서 이제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다. 그래서 도쿄에서 모여서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던 것을 파리 협약에서 협약으로 맺어진 것은 이제 국제적으로 의무가 생깁니다. 의무. 그래서 이제 조약을 맺어졌기 때문에 한국도 가야 됐던 거고요. 거기서 뭘 계획을 했느냐라고 보면 이제 적어도 2030년까지 1.5도를 유지하자. 그러니까 산업화 이전 시기에 비해서 지구 평균 기온을 1.5도로 유지하자.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2도 안에서는 유지하자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거 뭐 1.5도 올라가나 아니면 2도 올라가나 무슨 차이가 있을 건가 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지구의 지표의 평균 기온입니다. 평균 기온이 1.5도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서는요 6, 7도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하는 거고 어느 지역에서는 1도 미만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기온보다 만약에 6, 7도가 넘어간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한 재앙의 수준을 넘어요. 특정 지역에서 멸종이거나 아니면 나라가 바닷물 아래로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거나
이게 심각한 편차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평균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냥 1.5도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수준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 마지노선 여기는 지켜야 된다라고 책정했던 게 1.5도인데 그게 작년에 뚫렸습니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구조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3.1도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거가 최근 맥킨지 보고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지구과학 혹은 기상과학자들이 계속적으로 예측 경로를 3개 내지 4개 경로를 짜는데 그 중에 현재 추세로 가면 3.1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2100년에 지금 그런 전망이다. 3.1도면 우리 후손들 살기 굉장히 곤란해지는 상황입니다. 이게 자료가 제대로 안 넘어가네요. 어디가 조금 더 좀 조정을 해주시면 그 다음 장에 있는 건 뭐냐면요. 온실가스 배출량입니다. GHG라고 그린하우스 가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18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배출량입니다. 이게 얼마나 된 거냐라고 보면 2조 4천억 톤입니다. 기가톤이라고 하는 건 10억 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2조 4천억 톤. 이 가운데 약 60%가 지난 140년간 산업혁명 이후에 140년간 배출했던 온도인데 뭐죠? 배출량인데요. 근데 최근 30년 동안 얼마나 썼냐? 무려 40%의 온실가스를 배출했습니다. 그러니까 140년 동안 배출한 게 60%인데 최근 30년 동안 무려 40%가 배출했기 때문에 이 추세로 가면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감당이 될 거냐? 그래서 지구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 상황들이 발생할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디가 제일 많으냐? 뭐 하는 부분에? 에너지 부분이 34%고요. 그 다음에 산업 부분, 그리고 나머지 농업, 뭐 또 숲, 기타 땅 개발하는데 그게 거의 대부분 쓰였었고요. 그 나머지는 수송부입니다. 전 세계 수송량이 늘어나서 그래서 그렇게 된 부분들이고 나머지 6%가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도시화가 계속 진전되기 때문에 이 순서로 늘어나는 것이 그 자료입니다. 제가 부여받은 거는 25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좀 최대한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 그림이 무슨 의미냐면요. 이 그림은 무슨 의미냐면 앞으로 그러면 1.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를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하면 돼? 어느 정도가 한계야?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세계 기상학자들이 전부 다 모여서 각 정부 대표단들이 모여서 COP라고 하는데요. 올해는 11월에 브라질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기후당사자 회의, 여기서 당사자라는 건 국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거를 위해서 이제 매년 연례 보고서를 내거든요. 지난 회의 때 나오는 겁니다. 2020년 초부터 지구 온난화 가능성을 50% 확률로 1.5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50% 확률로 1.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남았어? 라고 하는 걸 추정을 해보니까 5천억 톤입니다. 5천억 톤. 앞으로 1.5도를 유지하려면 전 지구에 있는 온 인류가 생활하고 뭐 교통, 뭐 에너지 쓰는 거 다 따져서 5천억 톤 안으로 들어와야 1.5도를 유지할 거다라고 하는 건데 지난 4년도 넘었었냐? 벌써 1,200톤을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작년에 어느 정도였었냐?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416억 톤입니다. 이 추세면 올해 이거보다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450억에서 500억 톤 이상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된다? 3.1도다. 1.5도에 2배치 이상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어느 지역에서는 거의 8도, 뭐 7도 뭐 이런 정도로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거 거의 멸종 위기에 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리협약에서 지키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대로 가면 비상이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국가 정상들이 모여서 지금 이제 협약을 채택이 된 거고요. 국제 조약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2030년까지 2018년도 대비해서 42%로 줄이자. 지금 종전에 온실가스 배출하던 거를 42%로 줄이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35년도까지는
앞으로 10년 남은 거죠. 2035년도까지는 무려 57%, 약 60%가량을 지금보다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면서 국가마다 할당량을 다 내놨습니다. 각 나라마다 지금 쓰는 거에 비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어느 정도 줄여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거가 NDC라고 해서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우리가 종전에 배출한 것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나 줄일지요 라고 하는 걸 각 나라마다 유인해 다 내 라고 하는 것을 다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야 됩니다. 이게 5년마다 내게 되어 있는데요. 5년마다 낼 때 종전에 낸 것보다 더 줄이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전의 원칙, 종전에 40%를 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번에 계획서를 낼 적에는 최소한 그거보다는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원칙으로 다 제시되는 게 바로 이런 내용이고요. 청정 에너지를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빨리 산림보건해라.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작년에 전 세계에서 한 국제사회, 이를테면 기후위기 대응하기 위한 한국 정부가 어떤 정도 노력을 했냐라고 하는 걸 평가하는데, 우리나라가 기후 악당 국가, 클라이밋 빌런으로 꼽혔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제일 노력 안 하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선진국으로 지금 꼽히는 나라인데 한국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전 세계 기후위기를 조장한다라고 하는 걸로 찍혀서 오늘의 화석상 1등을 받았습니다. 이건 가장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이유는 뭐냐라고 보면 우리나라가 아직도 화석연료 비중이 높은 거고요. 화석발전 비중이 높은 거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석유공사, 석탄공사 다 적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수출보증공사, 수출보호공사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지금 석탄공사라든가 나머지 공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하는데 석탄 화력발전 투자하는 거에 관련된 보증을 다 세워줬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도대체 한국만이 아니라 왜 전 세계의 석탄 화력발전 계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거에 관련돼서 보증까지 돼서 문제를 일으키냐라고 하는 걸로 오늘의 화석상 1등을 받았습니다. 기후 악당이라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우리 조가 이런 정도로 제대로 노력을 안 했습니다. 한국의 기후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평균 기온 상승이 약 0.19도쯤 되는데 우리나라는 0.29도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름철에 가장 좀 취약해진 상황인 거고, 우리 이민국 교수님 앞서서 발표해 주셨듯이 지금 이 경북 지역 전체에 화재 산불이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까? 그래서 폭염, 열대야, 집중호우 이런 극한적인 기후현상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냥 있겠냐? 아니죠. 대책을 굉장히 많이 세웁니다. 그래서 농작물 재배 품종 변화 등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들도 포획어리고 다식적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안동 사과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결국은 안동 바나나 아니면 안동 파인애플 이게 훨씬 더 유명해질 때가 곧 닥칠 겁니다. 이런 정도의 상황에서 어떻게 될 거냐? 벼 재배 품질뿐만 아니라 각종 대응책을 세우기 위해서 전력, 그 다음에 이런 산불을 포함한 방제, 재난 방지죠. 그 다음에 물 관리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졌고요. 그래서 탄소 중립 녹색 성장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그래서 탄소 중립 녹색 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있습니다. 한 명이 국무총리고요. 하나는 민간위원장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2050년까지 넷 제로 탄소를 배출하는 것과 탄소를 흡수하는 것을 0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정책을 실천하는 계획을 다 세우고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는 국가기구가 탄노비라고 보통 얘기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그래서 거기서 10년 단위 기본계획을 계속적으로 세우고요. 5년마다 변경되는 계획을 세웁니다. 중장기 계획입니다. 그리고 15년 단위를 뭐를 하냐면 전력 수급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전력 생산하는 거가 굉장히 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산자부에서 전력 생산을 어떻게 할 거냐 중장기 계획으로. 그러면 이제 에너지 믹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발전 계획을 할 때 발전원을 뭐로 할 거냐, 원자력으로 할 거냐, 석탄으로 할 거냐, LNG로 할 거냐, 아니면 재생에너지, 즉 풍력이나 아니면 태양광으로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의 비중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라고 하는 걸 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최근에 11차 전력생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걸 확정을 지었는데요. 종전의 실무안보다 원전 비중을 좀 높이고, 그러니까 원전을 당초보다는 하나 줄였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상당히 좀 높였습니다. 21%에서 29% 정도로 좀 높인 정도 계획. 그게 있어야 재생에너지 비중이 같이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전력 쓰고 기본 계획, 그다음에 이제 물도 지금 문제입니다.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요. 가뭄과 물 부족 문제. 그래서 이제 국가 물 관리 계획. 그다음에 이제 자연재해를 얼마나 줄여나갈 거냐는 네 가지 계획하에 전부 다 움직이고 있죠. 이거 어떻게 진전되는지 보겠습니다.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과 재생에너지입니다.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탄소 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이게 이제 재작년에 낸 안입니다. 저렇게 아주 멋진 계획안들을 다 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를 줄이겠습니다. 나가는 계획을 짜서 유엔에 제출한 겁니다. 10개 분야에서 그리고 지역도 주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로 이 계획안을 만들어서 낸 거거든요. 자료에 보면 그게 있는데요. 여기서 요 다음 표 아주 좀 꼼꼼하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내용이 뭐냐면, 요 내용이 전체적으로 여기를 설명할 적에 전임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항들은 거의 대부분 보면 4%, 3% 이런 식으로 쭉 갑니다. 그러다가 이건 전임 정부 얘기입니다. 전임 정부에서 이거 안을 냈거든요. 근데 이렇게 쫙 짜다가 다음번 정부쯤 되면 갑자기 8%, 9% 그러다 맨 다음에 11%입니다. 11%를 한꺼번에 줄여라. 그러니까 우리는 책임 안 지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다음번 들어온 정부가 다 책임져라 라고 하는 거가 지금 온실가스 감축 목표였어요. 이걸 윤석열 정부 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환경운동단체라든가 아니면은 요 에너지 환경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교수들의 비판들이 굉장히 많아서 결과는 어떻게 됐냐. 공청회 한번 안 하고 통과시켰습니다. 공청회를 한번 안 하고 이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정부가 그대로 그냥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짜야 되는데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소중립법이 헌법 불합치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불합치 판정받은 게 아니에요. 여기는 뭐냐면 2050년까지 40%를 줄인다, 혹은 30년까지 40%, 그 다음에 얼마를 줄인다라고 하는 계획은 있는데, 왜 이 계획에서 30년까지는 내고 31년부터 49년까지 계획은 안 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부가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요 시기에 청소년을 보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어른들이 예를 들면 온실가스 배출의 모든 책임들을 청소년과 다음 세대한테 떠넘기는 거다. 그런데 이거는 헌법의 평등권에 어긋난다 라고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군데 청소년과 시민 단체들에서 낸 것을 헌법재판소가 이건 타당하다 라고 해서 뭘 하는 거냐, 요 탄소중립기본법을 내년 2월까지 개정하라 라고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31년부터 2049년까지는 얼마나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만들도록 헌법재판소가 법 개정을 하고 다시 되돌려놓은 겁니다. 그러니 이제 새 정부에서 저 계획표를 전부 다 다시 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 때는 2031년부터 49년까지의 연도별 계획까지도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계획을 담아야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연도별 계획까지 짜려면 아주 디테일한 계획표까지 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 계획안, 그 다음에 산업별 계획안까지도 다 나와야 돼서 조금 쉽지는 않은데 이 작업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데요. 2035년 NDC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짜서 원래는 올해 2월에 유엔에다 냈어야 된 겁니다. 올해 브라질의 11월에 제30차 기후 당사자 회의가 열렸는데요. 그 전에 제출해야 되는데 저희가 좀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었죠.
그래서 무슨 탄핵이라든가 아니면 좀 새로운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라 저 작업을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 계획을 짜려면 뭘 해야 되는 거냐? 앞에 국가 중장기 전력 기본 계획을 내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토대로 결국은 탄소 중립 목표라고 하는 거를 연결시켜 짜야 되는데 앞에 제10차 국가 그 전력 기본 계획에서부터 7일차 전력 기본 계획 짤 때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전을 늘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오히려 더 낮춰버렸거든요. 그리고 석탄은 유지시키고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지적을 받고 국회 산자위에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있다가 수정부 들어서 결국은 바꿨습니다. 여기서 지난 9월입니다. 지난달 8일날 지금 환경부 장관된 김성환 장관이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4가지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2035년까지 하나는 40% 후반, 즉 47이나 48%, 종전의 42%였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높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2035년까지 47이나 8%, 혹은 53%, 아니면 61%, 67%. 적극적인 안 가운데 현실성 있는 안으로 보면 정부는 53% 안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환경단체라든가 국회에서는 61%는 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의견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안이 될지는 다음 달까지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결국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리협정 체결국에 지금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2030년 감축 목표를 90년 대비해서 86% 높였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2030년에 훨씬 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상향 조정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각 국가가 더 이상 가면 곤란하다고 굉장히 열심히 나서고 있는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의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11차 전력 기본 계획을 그 안에 표에 담은 겁니다. 목표에 왼쪽에 보면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시지만 앞으로 5년 후에 아니면 10년 후에 우리가 얼마나 더 쓸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지금 10년 후보다 2038년까지를 지금 잡았는데요. 현재보다 30기가와트의 전력을 더 쓸 것 같다라고 하는 전망이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메꿀 거냐라고 하는 거를 요 표로 나눴는데 크게 보면 종전과 달라진 거는 많지가 않은데요. 여기서 보면 원전 비중을 종전보다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원전 비중을 약 한 지금 35% 정도고요. 원전 비중 35%, 근데 재생에너지 비중을 21에서 29% 정도. 크게 보면 원전,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LNG, 석탄. 그래서 LNG와 석탄을 각각 10% 정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거가 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입니다. 그럼 저걸 하려면 뭘 해야 되는 거냐? 저걸 하려면요, 태양광, 풍력과 같은 이러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좀 늘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면 다 좋다는 걸 찬성을 하는데 에너가 뭐냐면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지역적 불균형입니다.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의 지역적 불균형. 재생에너지, 즉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을 제일 많이 지금 생산하는 쪽은 이 주로 서남 해안 쪽입니다. 전력 제일 많이 쓰는 데는 어디겠어요?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제일 많이 들어갈 때는 어디겠어요? 경기도 용인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대규모로 생산해서 그래가지고서 산업을 부흥시키겠다. AI에 백조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AI라고 하는 거가 교회 다니시는 분 알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2의 선악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2의 선악과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 AI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셈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AI가 그렇게 많은 걸 해결해서 결과적으로 뭘 내놓는 거냐? AI와 로봇이 결합해서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건 이건 굉장히 거의 비헤모스 혹은 리아워던 이런 정도의 성격에 나타나는 괴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고요. 강 AI가 만약에 나타난다. 인간의 지식과 능력, 그래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이 만약에 나타난다고 한다면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AI가 뭐냐면요.
전기를 엄청나게 담았습니다. 도시 하나 정도 이상의 전기를 계속 밀어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노트북이나 컴퓨터 쓰다 보면 클라우드, 말은 거창하고 멋있게 만드는 그룹 이렇게 만들었는데 실제는요 서버 창고입니다. 서버. 컴퓨터보다 좀 좋은 서버를 대용으로 때려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버 창고를 그냥 좋은 이름으로 클라우드라고 붙여놨는데 이 AI가 만들어진다는 건 그런 정도 이상의 엄청난 서버들이 완전히 늘어야 되는 거고요. 그 서버의 컴퓨팅 파워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내각장치, 그 다음에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잡아먹습니다. 근데 이 AI가 어느 순간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한테 해가 되는, AI에게 해가 되는 쪽의 판단이 만약에 인멸이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전쟁이 날 수 있거든요. 이 AI가 어떻게 작동되고 암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내부가 어떤 결과로 이루고 결과치를 내는지를 현재는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AI의 긍정적 측면만이 아니라 부정적 측면에 관해서 크리스찬들은 좀 깊이 있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이 AI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에너지 끄는 겁니다. 전기를 확 중단하는 거. 그러면 AI가 죽거든요. 예를 들면 작동이 안 될 테니까. 그런데 그 사태, AI 스스로 판단할 일정도 임계점을 넘어서서 AI에게 에너지, 즉 전원을 공급하는 거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만약에 있다라고 할 때 거기에 예를 들면 AI가 스스로 판단해서 그걸 물리치거나 아니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면 인간과 AI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AI가 전기를 저런 정도로 잡아먹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정도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AI 산업의 발전이라고 하는 거가 과연 의미가 있는가 알아보는 거고요. 특히 안동 지역에서는 이 안동댐하고 이만댐에 수상 태양광을 지금 논문 문제로 계속 논의 중입니다. 지금 이게 청송하고 여기서 나오는 이익을 어떻게 나눌 건가 때문에 분쟁이 있는데 제일 큰 거는 이 수도권 전체가 에너지를 다 빨아먹는 그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송변전망의 해소가 잘 안 됩니다. 완전력과 재생에너지를 끌어들이는 송전력, 송신과 배전의 이 전력 계통에 지금 부하가 걸려서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수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과정들에 다 송변전소를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지역의 여러 문제 때문에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내지를 못하고 있는 정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생산만 많이 하면 좋은 거냐? 현재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역에서 생산하고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얼마나 잘 가지느냐와 그 다음에 이런 산업의 구조와 시설들을 가급적 수도권 중심이 아니라 이제 지역으로 경북 같은 지역, 저기서 관련된 내용들을 좀 유치하는 지역에서 생산한 것은 지역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구조, 그 다음에 에너지의 이 가격 변동, 즉 전기 요금의 타등 구조, 여러 가지 해결 과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해야 우리나라에서 이 전력 생산뿐만 아니라 결국 기후 에너지를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재생 에너지의 생산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년에 올 상반기입니다. 올 상반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재생에너지 생산이,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보다 넘어섰습니다. 재생에너지 생산이요, 화석연료에서 석탄발전, 나머지 거에서 생산하는 절반보다 늘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석탄에너지에서 발전하던 것을 재생에너지 생산이 그만큼을 깎아먹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전력의 수요가 늘어난 거기 때문에 석탄 화력발전으로 인한 전력 에너지 수요도 늘어나고요. 재생에너지의 발전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가 재생에너지가 더 늘어나서 결국 석탄 화력발전의 전력 생산도 좀 이렇게 감소시킬 수 있는 정도까지 가면 좋겠는데 당분간 그럴 전망이 굉장히 좀 줄어 보입니다. 트럼프가 미국에서 야, 너 거짓말이야. 이제 기후위기가 미국에 영향을 미쳐. 라고 해서 파리올림픽 탈퇴버렸습니다. 나 안 해. 라고 지금 그런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책적 불균형 굉장히 좀 많은 점들이 상황입니다. 각 나라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에너지 위기가 심각하고 재생에너지 위해서 탄소 중립을 2030년, 2050년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과제는 쉽지 않다. 그러나
그 길로 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 모든 기후 재난의 위기를 저희 세대에 그리고 다음 세대에 계속적으로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거를 기독교적으로도 아니면 특히 지역에서도 좀 깊이 있게 좀 살펴보시고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마지막 발표 한 분 남았습니다. 권두현 대표님 나오셨어요. 미래문화재단에서 이원영 목사님 생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짧게 우리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잘 모를까 싶어서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속학을 공부하고 있고요. 탈춤 페스티벌을 98년부터 맡아서 2014년까지 실무 연출 기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탈춤 축제의 꿈이 안동 시내 전체를 하나의 축제장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 당시 기독교 청년회와 함께 교회 공간에서도 조금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하자라고 제안도 좀 했었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안동문화재 기밀을 제가 98년도에 그 발의를 해서 창립을 했는데 그때 프로그램들을 쭉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마코라고 해서 세계 탈문화예술연맹이라고 해서 유네스코 국가자문기구도 유네스코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정도의 내용이고 저는 앞으로 이제 놀이와 축제, 매력, 재미 이런 것이 저의 공부의 화두이고 제가 안동에서 활동해 오면서 저의 사회적 미션은 안동 지역의 문화 공동체를 잘 바꾸는 것이 저의 미션이었기 때문에 안동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안동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역사 자원, 두 번째가 이것들을 현대화시켜낼 수 있는 예술적 언어의 획득, 그리고 세 번째가 이런 것들을 연구 작업을 통해서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어떤 고민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저의 사회적 활동의 목표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윤재현 목사님을 좀 뵙게 됐고 기독교 내의 어떤 사적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이해를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저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지금 발표 자료는 너무 번방하게 제가 좀 썼고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저희도 윤재현 목사님하고 같이 기독교 사적을 활용해서 지역의 어떤 새로운 활력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필그림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었는데 그 필그림이라는 조직과 안동에 있는 김대일 의원님과 같이 해서 도에서 기독교 사적을 활용한 관광자문화 포럼을 할 때 제가 기독교 이 신앙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좀 분위기를 보니까 너무 좀 보편적인 언어를 너무 많이 사용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발표 자료는 약간 보편적으로 썼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기독교 자체의 활동의 어떤 역사적인 근원이 한국의 문화적인 보편사로 이해되고 있는가 라는 문제 제기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국학균흥원의 박경란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셨고 또 앞에 발표하셨던 분도 말씀하셨지만 기독교 활동은 근현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한국 사회의 보편 문화사로 편입되어 들어가는 것은 아직은 제 판단으로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를 분석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더라도 기독교사가 기술은 되어 있지만 기독교사를 한국 문화사의 어떤 하나의 편제된 방향으로서의 정리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기독교 내에서도 이런 문제제기가 부족한 것 같고 바깥에서도 사실 아직 기독교 문화사가 우리나라 한국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보편적 인식 속에서는 말하자면 공감대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양자의 문제라는 생각들을 좀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원영 목사의 삶은 현대 미래 사회에 계승해야 될 중요한 가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미래 사회에 물려줄 가치가 있어야만이 지금 계승을 할 의미가 있는 것인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유네스코라는 시스템들의 규정에 의하면은 문화유산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문화재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원형, 문화, 가치 이런 것들을 따지지만 유네스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속 가능한 문화 가치 그것이 문화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원영 선생의 생각가 문화유산으로서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가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가 그러면 그런 가치들을 어떻게 살리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발표의 목표는 세 번째에 제게 주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에 맞춰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첫 번째 보편 한국사로서의 기독교 문화사에 대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장 지역사로서 도대체 안동 지역의 기독교 문화사가 안동의 지역사로 이해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는가 제가 안동의 최초의 교회라고 하는 국곡교회를 현장 조사를 갔을 때 지금은 물론 침례교로 바뀌어서 안동 지역의 장로교하고는 조금 결이 좀 다르지만 그때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인상적인 얘기는 국곡교회였습니다. 국곡교회. 그러니까 기독교의 국곡교회를 통해서 서울 쪽에 있는 문화가 다 정보가 이 국곡교회를 통해서 들어와서 안동 지역으로 퍼진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대 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차지하고 해야 될 역할들이 충분히 건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목받고 있지 못하다. 왜 그런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중요한 어떤 하나의 흐름은 신앙 방식에 대한 고민입니다. 사실 한국 전통사회는 의례와 철학적으로 종교를 접근했는데 기독교의 근현대 유입으로 인하여 믿음과 주기적인 어떤 신앙생활이 가능해졌다는 그런 어떤 변화도 실제로 보면 한국 사회의 일상생활에 미쳤던 영향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독교는 여전히 안동 지역사 속에서
사실은 스스로가 소외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주목받고 있지 못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원영 선생의 어떤 삶에 주목하면서 그 접점을 좀 찾아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원영 선생의 삶의 가치를 그럼 어떻게 미래에 전달해 줘야 되고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독립운동가로서 아니면은 그 1954년도에 그 신사참배를 거부한 어떤 한국 종교사의 맥락 속에서 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 아들에게, 우리 동생들에게, 아니면 우리 손자들에게 이원영 선생의 가치는 앞으로도 정말로 중요한 가치가 있어. 너들은 이런 걸 실천해야 돼 하는 가치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여전히 독립운동을 해야 될까요? 여전히 개척교회를, 성촌교회를 개척하는 것처럼 해야 될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이원영 선생이 그 당대에 실현하고자 했던 그 시대의 과제가 뭐였고, 그러면 앞으로 20년 후에 우리 시대가 해결해야 될 과제는 이원영 선생의 삶 속에서 어떤 걸 구체적으로 끄집어내야 될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지역사회와 지역교회가 고민해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제가 주어진 윤재현 목사님이 저인데 그 주어진 테마가 이원영 선생의 생가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원영 생가에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 분. 제가 98년도에 안동문화시 기밀을 만들 때 취지문을 제가 썼었는데, 그때 안동 지역 문화는 전부 막 그 풀이 자라고, 사실 문화재로 지정된 것도 사실 사람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먼지가 뛰었고, 이 X자로 못을 쳐놓고 대문에 들어가지 마시오를 했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던 그런 문화재였습니다. 그때 제가 문화재 지킴이를 발휘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동 지역 문화유산이 살려면 사람이 많이 다녀야 돼요. 사람이 찾는 공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산다라는. 그러면 이원영 선생의 생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이 찾아가는 거예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많이 찾는 공간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실제로 지역사회와 지역교회가 해야 된다. 이원영 선생 생가입니다. 기독교 사적으로도 지적이 되어 있고요. 고택문화유산으로서 다운고택이라고 해서 당시 진성이시 원촌이라는 곳이 원래 진성이시 동성마을입니다. 제가 그 마을 옆에 토계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원촌마을의 정서를 어릴 때부터 익혀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가치는 이런 방식이 있다라는 내용들을 좀 제가 정리를 한 거고요. 역사문화 자원으로, 기독교의 역사 연구의 가치 어떤 자원으로서, 지역 관광 자원으로서, 독립운동가로서, 기독교 문화 역사 유산으로서 이런 가치가 있지 않나라는 내용인데, 사실 이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주어진 것이 1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짧게 제 의견만 말씀드리고, 저는 이원영 생가에 사람이 많이 찾게 하는 방식은 첫 번째로 이원영 생가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여기를 많이 활용해요. 그러니까 온내교회, 예안교회, 그리고 이원영 목사님이 주도하셨던 그 서부교회, 이런 분들이 실제로 거기를 신앙활동의 근거지로 삼아서 주기적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제가 밑에 여기 보시면 한가족 한문화재 가꾸기 운동이라고 제가 했었는데, 이건 안동문화재 TV를 할 때 제가 2001년에 제안했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안동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이 실제로 소유자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이 소유 등기제도가 굉장히 일제총독부에 의해서 한국에 있는 문화유산과 이 부동산을 장악하기 위한 어떤 방식으로 이 등기제도가 만들어져서 지금 안동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도 그 소유자가 수십 명, 때로는 수백 명 되는 것도 많습니다. 이런 소유관계를 떠나서 문화유산 공개념을 적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만유정이라 그러면 만유정에 안동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어떤 한 가족이 명예관리인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100가족이 예를 들어서 만유정을 등록을 하게 되면 1년에 한 번만 찾아와도 이 사람들은 100번에 거기 찾아오면 자기가 어떤 쉬는 공간으로 청소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문화재가 지켜질 것이다 라는
그 프로그램들 이 제도가 사실 문화재청에서 지금 한문화재 한지킴이 운동으로 정책화된 겁니다. 문화재청에서 이걸 정책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민간단체 최초의 그 국가정책화된 최초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이런 걸 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 사적에 대해서 기독교 교회가 아니면은 개인이 예를 들어서 그 이원영 목사님의 어떤 그 생가를 관리하거나 아니면 지킴이로서의 등록을 해서 그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원영 목사님의 생가는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선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소유가 아니라 실제로 수자원공사의 소유다 하천부지 그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 수자원공사 아니라 국가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화재 공개입니다. 그게 영국에서 시작된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공인하는 어떤 가치들을 이원영 생가를 통해서 발현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가 현재 기독교 내에서도 기독교 그 사적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제가 윤재현 목사님께 그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안동지역이 제일 많아요. 안동지역이 제일 많고 안동지역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기독교 자산이나 역사적인 유산에 대해서도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안동은 이원영 목사님 생각뿐만 아니라 안동교회, 하회교회, 그리고 서부교회 이런 자산들을 경안노회부터 시작해서 건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대사에 사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사적으로 이미 지정이 된 이원영 생가의 어떤 그 가치가 있다면 그것들을 살리는 방법들을 지역교회에서, 지역 그 기독교 단체에서 지역사회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기독교 사적의 활용의 모범적인 모델을 만약에 만든다면 전국 교회에서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결국 지역을 살리는 길이고 교회를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원영 목사님 생가의 어떤 고민들은 아주 간단합니다. 모두가 찾는 공간을 만들자. 그리고 그 중심에 안동 지역에 있는 교회 그리고 그 기독교 관련된 분들이 앞장을 서자. 그리고 그것들을 지역사회에 전파를 해서 하나의 모델 케이스를 만들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간 활용에 이런 것들은 이런 어떤 많은 분들이 찾게 되면 자연스럽게 문제 제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를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찾게 되고. 그리고 지금 그 이원영 목사님 생가를 주변으로 해서 실제로 많은 어떤 연계 관광 자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그 근처에 이육사 문학관이 있죠. 세계 예전길이 있죠. 도산성원이 있죠. 세계 종가도 있고요. 수졸당이나 번남댁 그리고 예끼마을도 있고 국학진흥원도 있고 청군자리도 있고 한국문화 테마파크도 만들어집니다. 다 차를 타고 가면 20분 이내에 거리에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그 필그림 유산 관광지입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이 공간은 필그림이라는 하나의 그 청교도가 그러니까 영국의 청교도가 미국에 그 처음으로 자리를 잡은 곳인데 핵심적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은 관광을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이 미국의 기독교가 전파된 최초의 지역이라는 설명을 하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 원주민들이 서로 그 청교도가 미국에 정착했을 때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음식을 대접해주고 집을 지어주고 해서 그것을 같이 나누어 먹는 것이 추수감사제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시면은 청교도에 대한 설명도 하지만 원주민들이 그 당시에 인디언 사회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해줍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원영 선생의 생애를 봐보면 제가 그 논문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이분은 선미 목사라고 한 이유는 안동 지역의 문화를 절대 배척하지 않으면서도 기독교가 가진 건강성들을 잘 융합해가고 결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영 생가는 그런 배경이 될 수 있는 훌륭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진성이 씨의 고향이기도 하고 거기가 독립운동 그 토계동하고 그 원청동 제가 그 퇴계 종가에 지금은 돌아가셨던 이금필 선생님이
선생님의 이준필 선생의 아버지인 이동훈 그 어른 그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포기하고 원천은 독립운동의 성지였다. 그러니까 그런 그 어떤 정서 위에 기독교가 가진 새로운 근대 건강성들을 입힌 분이 이원영 선생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다원적 시각의 어떤 그 기독교 관광의 새로운 철학들을 입힐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고민들도 좀 해보면서 또 유산 보존과 관련된 관광의 어떤 가치들을 확산시키는 것. 이 메사추세츠주의 필그림 유산 관광을 진행하는 사람들을 제가 그 자료를 찾으면서 가보니까 철학이 있어요, 철학이. 그러니까 대중들을 이해시키는 콘텐츠와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관광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필그림의 유산의 가치를 이해시키는 방식으로 관광을 선택합니다. 관광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더 많이 확산시키기 위해서 관광을 하나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보시면은 이 자원 연계를 통해서 이원영 생가에 대한 가치들을 확산시킬 수 있는 연계 관광에 대한 고민들을 충분히 하고 지금 뿐만 아니라 안동사회에서도 이걸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유산으로 선정된 곳인데 예를 들어서 안동 하회마을의 하회교회 도산서원도 세계유산이죠. 하회마을도 세계유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결합시키는 어떤 패키지 그리고 영주와 봉화 그리고 청송에 있는 화목교회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기독교 유산 패키지 같은 것들을 한다면은 지역사회도 수도권에서 관광객들이 오는 것이 좋고 그분들도 초기 선교 활동을 통해서 더 건강한 기독교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원영 생가의 이런 어떤 기독교 향기 나는 어떤 그 건강한 체험들 프로그램들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은 만들어질 거다. 누구에 의해서? 안동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거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안동 지역 문화와 말하자면 기독교 문화의 어떤 건강성들이 자연스럽게 융합하고 화합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이 그때 김대일 의원하고 같이 도에서 했던 포럼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유산을 활용한 어떤 관광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정책 포럼인데 이것이 이제 이어지지를 못하는 것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의 정책화되어서 지금 그 코로나가 가지는 그 단점도 단점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독교 그 성지순례가 이스라엘을 가지 않고 국내에 있는 그 초기 선교 유적을 전환했다는 것은 나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말하자면 초기 선교인들이 가지는 어떤 건강성들을 확인할 수 있는 성지순례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 내용들이고요. 거기에서 안동 지역에서 윤재영 목사님하고 필그림에서 만든 것이 선로역성이라는 투어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이 투어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그 투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안동교회에서 작년에 필그림하고 같이 했던 것이 기독교 유산에 대한 말하자면 해설사, 가이드, 도슨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 참여한 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내용들로 진행이 됐는데 어쨌든 저는 이원영 목사님의 삶의 가치 혹은 생각 이런 어떤 그 계기를 통해서 기독교의 어떤 문화활동사가 한국의 보편사 속에 지방 안동 지역의 어떤 역사 속에서 함께 이렇게 성장하고 더 미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고민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차량 번호 29도에 6364 가지고 계신 분 차 좀 빼달라는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발표들이 있었는데요. 왜 기후위기를 우리 시대에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 해야 되는가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원영 목사님이 지금 여기에 오셨다면
우리 시대의 산불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고 우리 시대의 기후 얘기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후 얘기를 충분히 이야기했고 지금 우리 전 세계가 고민하는 이 문제가 바로 이원영 목사님이 고민했던 그 시대 정신이 오늘 우리 시대 정신으로 연결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원영 목사님 생각 활용 방안들을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한 분 오셨는 분이 계셔서 소개를 해드려야 된다. 예, 김병호 전 도의원님께서 오셨는데요.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그간에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부터 그간에 저희 이원영 목사님 생각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말씀드리고 다 같이 나오셔서 단체 사진을 찍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본경 이원영 정신문화 개선 사업의 보고입니다. 그간에 기념관 건립을 위해서 입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면요. 안동시에서 안동문화관광단지에다가 이원영 목사님의 기념관을 만들자 시장님이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건립 장소도 이렇게 제시를 해 줬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원영 목사님과의 관계가 안동댐 근처로 오는 것이 너무 멀다. 그래서 좀 거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45페이지에 두 번째 입절이 264 문학관 바로 위쪽에 거기가 우리 나라 땅이 있습니다. 바로 위쪽에 원천리 산 6-1에 하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댔습니다. 그래도 264 위쪽이었고 굉장히 산세가 좀 험합니다. 그리고 이원영 목사님의 생가와 좀 거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를 보시면요. 46페이지 보시면 264 문학관 바로 건너편에 강쪽으로 거기에 국토부의 땅이 또 있습니다. 862-1번지 지목인데요. 그것도 너무 땅이 좁습니다. 좁아가지고 거기에 위치에 올리기는 너무 버겁다. 그렇게 안동시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보시면 지금 이원영 목사님의 바로 그 생가 바로 뒤에 그 산 뒤에 거기에 우리 위치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길을 건너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그까지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동 이원영 정신문화 개선 사업에서는 48페이지 공영 이원영 목사 생각 그 위치를 그대로 그 자리를 기념관으로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한옥 건물이 미음자로 되어 있어서 너무 아름답다. 그런데 문제가 안동시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수자원 공사의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불화가 되지 않고 수자원 공사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안동시에서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분들을 좀 모시고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사실은 이 문제를 수자원공사의 담당 부서는 환경부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관광 자원화 시킬 곳은 행정자치부 안동시입니다. 안동시입니다. 그래서 두 행정자치부와 환경부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의논을 해서 이 밑에 있는 본경 이원영 목사님 생각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아주 멋있게 살아있습니다. 가보면 야 이렇게 멋있는 한옥이 있을까 할 정도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녀가시고 시간이 바빠서 또 가셔서 나가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건오울 그 보좌관 오셨는데
그 장관 보고관은 저한테 이거는 정말 꼭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한 거를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까? 뭐 이렇게 저보고 아이고 꾸지람을 이렇게 하길래 저희 힘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저희들은 이원영 정신문화 개선 사업에서는 뒤에 보시면 48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는 이원영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 남겨놓으신 유품들입니다. 이 유품들이 국학진흥원과 그리고 우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유품들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전시하고 알려주고 이 문화재급 유품들을 안동 시민들과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 또 전 세계에서 이 이원영 목사님의 유품들을 보고자 하는 분들에게 오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말이 좀 빨라지고 그래서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고 한 가지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원영 목사님 생가를 좀 살려서 기념관을 건립하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